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요, 물체를 관측하는 관성 좌표계에 따라서 시간이나 길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 광속에 가깝게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은 그 물체 내에서의 시간은 이제 천천히 흘러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물체의 길이도 이제 줄어드는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질량이나 에너지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동량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우리가 물리 앞부분에서 운동량 P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죠?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습니다. 운동량 P는요,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있듯이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M 곱하기 V가 되겠고, V는 이제 속도는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물체의 이동 거리, 즉 변위로 정의가 되니까 운동량 P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X는 1차원에서의 속도가 되겠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물리 앞부분에서 이제 역학과 에너지 배울 때 함께 배웠던 그 운동량 정의와 어떻게 다를까 하면은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요, 운동량 P는 N 곱하기 V, 이것은 똑같은데 V를 다시 어떻게 정의하냐면 델타 T0분의 델타 X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T 모양만 살짝 다르고요. 여기에서 델타 X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이동거리인데요. 시간 T는 윗식에서는 델타 T라고 단순하게 적었는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델타 T0라고 T 옆에 0이라는 숫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여기서 걸린 시간은 관측자가 잰 시간이 아니라 물체와 같이 이동하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으로 이제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를 보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 델타 T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만약에 광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그 물체에서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델타 T는 여기 있듯이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델타 T0가 되고요. 이것은 다시 감마 곱하기 델타 T0라고 씁니다. 여기서 감마는 보시다시피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1, 이게 되겠죠. 이거 쓰기 복잡하니까 그냥 감마로 간단하게 묶어 놓은 거죠.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요, 이거 가지고서 쭉쭉 이제 식을 이렇게 이리저리 막 고치고 하면은 운동량 P는 M 곱하기 델타 T0분의 델타 X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변형을 줍니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 다시 곱하기 델타 T0분의 델타 T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수학 계산할 때 이런 기법 많이 쓰죠. 요런 초식을 많이 종종 쓰고 있죠. 곱하거나 나누면 똑같으니까 곱하거나 나눠서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이렇게 식을 쭉쭉쭉 수학 문제를 풀었죠. 그런 수학 문제에 쓰는 기법을 여기서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운동량 P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량 P는 질량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 곱하기 감마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죠.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가 되겠고, 거기다가 감마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했는데, 감마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1,
복잡하니까 여기 감마로 치환한 거고요. 그러면 시간 지연에 의해서 델타 t는 감마 곱하기 델타 t0라는 관계식을 운동량 공식에 이제 대입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x는 속도잖아요. 그럼 이제 운동량은 어떻게 쓰느냐? 운동량 p는 감마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v가 되겠고, 감마를 다시 풀어쓰게 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 분의 1 곱하기 이제 우리가 물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운동량 질량 곱하기 v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감마는 이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거라고 했으니까 감마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조금 보기 복잡한 이런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속도 v가 광속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하면은 분모는 1과 거의 같은 값이 되겠죠. 속도 v가 굉장히 광속 c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c분의 v는 0에 가까워지니까 1-0은 그냥 1이잖아요.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구한 운동량 값하고 고전 역학, 즉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역학과 에너지에서 배웠던 그 계산량 운동량 값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심지어 유효 숫자 이런 거 따지면 같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운동량과 달라짐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감마라는 어떤 계수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럼 질량도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상대성 이론에서 정의한 운동량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체가 정지했을 때 질량을 m이라고 하고요. 이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러면 질량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요, 질량 m'을 루트 1 c분의 v 제곱분의 m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식에서 물체의 질량은 속력에 따라서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이제 물체의 질량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슬쩍 감으로 이제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식에서 속도 v가 c에 가까워지면은 분모는 0이 되겠죠. v가 이제 여기 식에서 c분의 v 제곱에서 v가 이제 c에 가까워지면은 거의 이제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겠고, 그러면 분모는 1-1이 되니까 0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질량 값은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0이 되니까 질량 m'의 값은 이제 무한대로 커질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동 속도가 광속의 80% 수준만 돼도 이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분의 속도가 이제 광속과 완전히 똑같아졌다 하면은 이제 질량은 거의 무한대가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정의한다고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죠?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죠. 여기서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값 K 값도 커질 겁니다. 당연하죠. V 값이 커지면 K 값, 운동 에너지 값 K 값이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운동 에너지 증가가 물체의 질량 증가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상대론적 총 에너지 E를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E는 mc제곱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이제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력이죠. 이 식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식만큼은 잘 알고 있죠. 이제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 있다면 질량 m은 정지 질량 m0가 되고, 이제 에너지 E는 m0 곱하기 c제곱이라는 이제 값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 m0는 이제 정지 질량이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정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광속보다 느릴 때는요, 물체의 상대론적 에너지와 정지 에너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E는 mc제곱인데, 이제 등속도 운동할,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상대적,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면은 물체의 상대론적 에너지나 정지 에너지나 거의 같다. 그냥 이제 뉴턴 역학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같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제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그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가까워지면은 이제 상대론적 에너지 값도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서 E는 mc제곱의 이 식에 따라서 상대론적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 이제 이 정지 에너지 E는 m0c 제곱 이 값이나 이 상대론적 에너지 값 E는 mc 제곱이나 m0나 m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물체가 이제 광속도에 가깝게,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상대론적 질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잖아요. m 값이 이렇게 막 커지니까 상대론적 에너지 값은 정지 에너지와는 크게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다는 것인가? E는 mc제곱이다. 이 식이 대중적으로 유명한데 뭐 그게 어쨌냐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원자에 대해 볼게요.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고요. 이는 우리에겐 상식이니까 뭐 다 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또 원자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근데 원자가 작은데 얼마나 작을까요? 엄청나게 작겠죠. 눈으로 안 보일 정도로 작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일 정도로 작겠죠. 학문은 이렇게 아주 당연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원자 핵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약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자 핵이면 우라늄,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우라늄보다 더 큰 어떤 원자들의 그 크기가, 반지름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뭐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이거보다 굉장히 작겠죠. 이게 가장 큰 원자핵의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작은지 솔직히 감이 안 오죠. 우리한테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건데. 자, 여기서 나노라는 말을 과학과 이제 과학기술 계통에서 유행처럼 쓰인 적이 있었어요. 한때. 뭐 지금도 이제 쓰이긴 쓰이는데, 뭐 텔레비전 광고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뭐 개발한다 하면은 그냥 나노 이렇게 나노라는 말을 유행처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나노가 이제 아주 작은 크기를 말하는 이제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였는데, 그 나노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물리와 화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해요. 그래서 1나노미터다 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원자핵의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라고 했으니까 원자핵은 나노 세계보다도 10만 배 더 작은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작은 값다 라는 거지, 얼마나 작은지는 거의 감도 안 오죠. 뭐. 크기가 작으면 질량은 어떨까요? 질량 역시 작겠죠. 크기는 아주 작은데 질량은 엄청나게 크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우주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크기는 아주 작은데 질량은 아주 엄청나게 큰 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가 책 찾아보시든가 하시고요. 이제 이 핵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은요, 일단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죠? 1.67 킬로그램이라다
하더라도 좀 가볍네 라고 할 텐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층이에요. 그럼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원자핵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죠? 또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배웠고요. 자,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수소는 중성자 없이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게 바로 수소의 원자 모형이 되겠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이제 질량을 말할 때 질량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질량수가 뭐냐면요, 이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 합한 이제 원자 핵의 질량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뭐 소수점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이제 거의 질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합한 질량수가 이제 원자 핵의 질량을 따질 때 그 개념, 정확한 질량 대신에 이제 질량수라는 개념으로 질량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질량이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아주 따지고 들면 똑같은 거는 아니겠죠, 당연하게.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무거운데,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죠. 미미할 정도로 약간 무거운데, 이 미미한 차이가 이제 핵 반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양성이니까 양성자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고요.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어떨까요? 중성이겠죠. 중성이니까 중성자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고요. 참고적으로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자는 이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죠. 그랬다가 이제 전자를 하나 얻거나 하나 뺏기거나 하면은 이제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 상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1에서 배웠던 사항입니다. 원자의 원자 번호는 그 원자의 양성자 수와 개수와 같다라는 거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제 배웠을 것이고요. 또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공부를 했죠. 질량수가 무엇이다 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Z 더하기 중성자의 수 N의 값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질량수는 양성자 수의 2배가 됩니다. 즉 원자 번호 곱하기 2 하면은 바로 질량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자 핵을 보면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지만 헬륨만 하더라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의 질량수는 양성자 2 더하기 중성자 2 해서 질량수는 4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질량수가 양성자의 개수가 2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원자 번호가 낮은 번호 같은 경우에는 대충 맞는데,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제 무거운 원자일수록 이제 양성자 개수, 이제 질량수가 양성자 개수의 정확하게 2배가 아닌 경우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는 이제 양성자 개수만큼 중성자 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뭐 40개 있다 하면은 중성자 수도 40개 있어서 40개 있어서 질량수가 80이 딱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이제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소 원자를 예로 들면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수소 원자의 질량수는 1이고요. 근데 수소의 질량이 이제 2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요? 할 수도 있겠죠? 양성자 하나인데 어떻게 질량수가 2가 되느냐. 방금 전에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질량수가 2다 라는 것은 뭔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양성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나 더 있는 게 양성자다 라면 양성자 두 개가 되면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고, 그럼 만만한 게 뭐냐?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 수 하나, 중성자 수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양성자 수 두 개를 보면 양성자 수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되겠죠.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이제 구성된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 이제 중수소라는 얘기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중수소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수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소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은 질량수가 2인 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림 보면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삼중수소는 뭐냐? 수소긴 수소인데 질량수가 3인 수소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수소라는 이제 성질을 가지려면 양성자는 이제 한 개밖에 없어야 되겠죠. 이제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가 붙어서 삼중수소가 되는 거죠. 여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 셋은 다 같은 수소예요. 근데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뭐라고 구분을 해주냐면 동위원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동위원소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수소나 중수소나 이제 원자 번호가 1이지만 이렇게 계속 얘기했듯이 질량수가 다르잖아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에 차이가 있는 원소를 우리는 이게 동위원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소 표시 이런 모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읽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원소를 말할 때 원자 번호나 질량수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핵 개발을 관련돼서 핵무기나 핵발전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핵 원료에 쓰이는 우라늄을 지칭할 때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표시도 하고 또 요거로 이제 우라늄을 이제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책에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우라늄 238, 우라늄 235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라늄이면 우라늄이지 뭐 우라늄 238은 뭐고 또 우라늄 235는 뭐냐? 뭘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동위원소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동위원소를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라늄 238은 우라늄의 원자 번호가 92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당연히 92개가 있겠고, 중성자 수는 거기에 양성자 수와 똑같은 92개가 아니라 146개의 원소를 말하고요. 우라늄 235는 질량수가 235인 원소를 말합니다. 양성자 수는 우라늄의 이제 원자 번호가 92번이니까 양성자 수는 당연히 92개, 즉 92개가 되겠고 중성자 수는 143개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수 92, 중성자 수 143인 원소를 우리는 우라늄 235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시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라늄 U 옆에 아래쪽에는 원자 번호 92를 쓰고 위쪽에는 질량수를 써줍니다. 질량수 235를 이렇게 써주게 되죠. 우라늄 238이나 235는 원자 번호가 이제 92번으로 똑같으니까 이제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를 구분해서 표시할 때 우리는 원소교 X 왼쪽에 여기 나와 있듯이 위첨자에는 질량수를 써서 235 아니면 238 이제 왼쪽 위에다 그렇게 쓰고 왼쪽 아래 첨자로는 원자 번호를 이렇게 써주게 되죠. 원소를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것은 원소 이름은 우라늄이고 이게 우라늄의 원소 기호가 U잖아요.
그래서 우라늄이고 원자 번호는 92, 질량수는 235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 헷갈려서 원자 번호 235, 질량수 92 이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핵 분열이 뭐냐면요, 핵이 분열된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은 원자 핵이 될 겁니다. 원자 핵이 분열되는 게 핵 분열이겠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요. 이것을 이제 조금 고상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핵 분열이 무엇이냐면 우라늄과 같은 원소가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분열해서 전혀 다른 원소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 쪼개져서 전혀 다른 원소가 되는 게 핵 분열이죠. 근데 꼭 우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 막대한 에너지를 핵무기나 핵 발전소에 이제 이용하고 있죠. 우라늄은 중성자와 충돌해서 여러 원소로 쪼개지고 핵 분열 반응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반응식을 나타내면요, 여기 나와 있죠.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은 바륨 141번과 크립톤 92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3개의 중성자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끝에 3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성자가 이제 3개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반응식의 좌변을 보면은 우라늄 235는 조금 전에 봤으니까 이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중성자는 N이라고 쓰고서 이제 좌변에 0과 1이라고 썼잖아요. 이제 중성자 자체는 그 중성자 자체가 모여서 어떤 원소를 구성하지는 않잖아요. 원소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양성자와 전자니까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아래 첨자에 0이라고 썼고,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라고 했잖아요. 중성자 1개니까 중성자 1개 질량수 2를 저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라늄 235에 중성자 1개를 충돌시켰더니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바륨과 크립톤으로 이렇게 쪼개졌죠. 근데 이제 바륨의 원자 번호는 56번인데 질량수는 141번이고, 이 반응식을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원소는 이제 원자 번호는 36번이고 이제 질량수는 92번인 크립톤으로 되겠죠. 즉 우라늄에다가 이제 중성자 1개를 때리면은 원자 번호 36번에 질량수 92번인 크립톤 원자핵 1개하고 원자 번호 56번에 질량수 141번인 바륨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중성자 3개도 또 방출이 되고요. 이 반응식의 좌변의 질량수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235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럼 값이 236이 됩니다. 그럼 우변의 질량수 값은 어떨까요? 바륨의 141 더하기 크립톤의 92 더하기 중성자의 질량수 1. 근데 여기선 중성자 수가 몇 개요? 3개죠? 그럼 1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덧셈이죠. 그 다음에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하면 236이 나옵니다. 그러면 좌변의 질량수 236과 우변의 질량수 236이 같다라는 것, 즉 양변의 질량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이 반응식에서 이 질량수가 양변의 질량수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나 핵물리 과학자가 될 일도 없는데 하면은요, 이 반응식이 이제 중요한데 이 반응식을 응용한 문제가 종종 이제 나오곤 하거든요. 그 예로서 뭐가 있냐면은 2017년 3월 달에 해양경찰청에서 이 반응식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고요. 역시 2017년 9월 달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도 이 반응식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나는 뭐 공무원 될 생각 없다. 나는 뭐 대기업에 취직할 거다. 아니면 나는 의사가 될 거다. 그럴 때 뭐 굳이 내 공무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할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작년이었죠. 이제 작년에 시험 본 수험생들이 지금은 1학년이 됐고요. 2025학년도 수능 물리 2번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 자체를 통째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양변의 질량수 값이 같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핵 분열 반응식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즉 우라늄을 핵 분열을 일으켰더니 바륨과 크립톤으로만 쪼개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한 개를 충돌시키면은 여기 밑에 있는 식처럼요. 원자번호 38번이 스트론듐과 그 다음에 원자번호 54번인 제논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중성자가 2개가 방출이 되고요. 그래서 우라늄을 중성자와 충돌시키면은 스트론듐 94와 제논 140이 나오고 또 중성자 2개가 나오는데 옆에 보면 200 메브라고 이렇게 숫자가 더 붙었죠.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 200 메가 전자 볼트라는 숫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는 숫자가 단위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되겠죠. 즉 이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라늄 원자가 뭐 스트론듐과 제논 또는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고 또 중성자가 이렇게 또 2개에서 3개 나오면서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에너지도 함께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아래식에서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가 나 있는데 윗식에는 없잖아요. 그럼 윗식에는 이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가 없느냐? 윗식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은 윗식에서도 3n 플러스 200 메가 전자 볼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핵 분열을 하게 되면은 200 메가 전자 볼트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건데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핵 무기나 핵 발전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핵 개발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핵 폭발도 일으키고 핵 발전도 한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등이나 반응식 이거 익히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숫자가 뜬금없이 딱 붙으면은 짜증 나시겠죠. 짜증 안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질량 결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질량 결손이 무엇인지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1938년에 독일 과학자 스트라스 만하고 한 그리고 오스트리아 과학자 마이트너는요 우라늄 원자 핵의 분열 현상을 관측을 했습니다. 쭉 관찰을 했는 과정에서 핵 분열 전후의 질량을 이렇게 한번 재봤거든요. 재봤더니 핵 분열 반응 후의 질량이 약간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핵 분열하기 전에 질량 재고 핵 분열이 끝난 뒤에 질량을 딱 재봤더니 핵 분열 끝난 뒤에 질량이 살짝 줄어들었다더라. 이걸 발견했죠. 근데 왜 뜬금없이 질량을 쟀냐, 왜 질량을 재고 난리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친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핵 분열, 이 핵의 원자핵 실험뿐만 아니라 이제 생물에서도 생명과학의 그런 거에서도 그렇고 의학에서도 그렇고 가장 기초적으로 재는 게 질량입니다. 질량, 키,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의학이나 이제 생명과학 이런 분야에서도 바이탈을 잰다고 하죠. 병원 가면은 사람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키와 몸무게부터 재요. 그리고 혈압 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혈당도 재고요. 그러니까 키 재고 몸무게 재는 건 아주 기본이듯이 여기서도 이제 핵 분열 전후에 질량을 재는 것 역시 뭐 기본이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핵 분열을 관찰을 했더니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질량이 줄어든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줄어든 질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고 또 중학교 과학 시간 또 통합 과학 시간에도 배웠죠. 에너지는 보존된다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또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해서 질량 보존 법칙, 뭐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을 배웠는데요. 질량이 보존됐는데 이게 감소했다라는 것, 어디로 사라졌다라는 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줄어든 질량이 어디로인가 갔을 텐데 그것을 찾아봤더니 모두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줄어든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로 전환됐느냐 하면은 우리 그 에너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고요.
이 식을 그냥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뜬금없이 200, 그냥 2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산식이냐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식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식이죠. 2는 mc제곱이란 그 식이 있죠. 그 식에 의해서 2는 mc제곱이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줄어든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감소한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하면은 감소한 질량만큼 생성된 에너지의 크기는 델타 m 곱하기 c 제곱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질량 결손의 개념도 2025학년도 수능 물리 1 2번 문제로 나왔으니까 숙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분열 반응식에서 질량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질량에는 질량 결손이 발생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반응식 보면은 질량수 보면은 좌변의 질량수, 우변의 질량수 비교했더니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고요. 질량수는 같지만 질량은 같으냐? 그게 아니죠. 질량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그 질량 결손의 크기,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양은 델타 m 곱하기 c 제곱이라는 에너지가 발생된다라는 거 염두에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변하지 않지만 질량은 약간 변했다. 왜 그러냐면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 반응에는 원자핵이 쪼개지는 핵 분열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결합해서 새로운 또 원소가 되는 핵 융합 반응이 있습니다. 핵 융합 반응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핵 융합 발전이란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아직 핵 융합 발전소가 상용화된 곳은 없어요. 자, 핵 분열은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소가 일으켜서 그런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가 쪼개져서 가벼운 원소로 되는 반응인데요. 핵 융합 반응은 또 무거운 원소가 만나서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가벼운 원소와 가벼운 원소가 결합해서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가벼운 원소가 일으키죠. 핵 융합의 반응식을 살펴보면요, 수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한 개를 충돌시켜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헬륨 원자 한 개가 만들어지고 중성자 한 개가 나오면서 17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수소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수소의 질량수가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거는 질량수가 2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질량수가 3이죠. 즉 왼쪽에 있는 거는 수소긴 수소인데 일반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질량수가 3이니까 수소인 수소인데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소를 가지고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을 시킨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충돌을 시켜서 결합을 시켰더니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그래서 수소 하나 결합했던 양성자 하나 결합해서 양성자 2개인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의 질량수가 얼마냐면 4거든요. 그래서 4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덧셈을 하면은 좌변에서는 2 더하기 3 하면 5가 되는데, 헬륨의 질량수는 4잖아요. 그럼 질량수 맞추려면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식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충돌시켜서 결합시키면 헬륨 원자핵 한 개와 중성자 하나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6 메가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식을 핵 융합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원자핵의 핵 융합 반응에서도요,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줄어든 질량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 수소폭탄이 되겠습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든 핵무기예요. 근데 수소폭탄을 원자폭탄보다 만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조금 어렵죠? 원자폭탄을 일단 개발하고서 수소폭탄을 개발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제 강한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이제 핵융합 발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은 원자폭탄의 핵폭발에 의한,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핵 분열을 이렇게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럼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가장 쉬운 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에서는 이제 빛과 열을 방출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또 비단 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들, 항성이죠. 하늘에도 행성이 있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맨눈으로는 행성은 안 보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아니라 다른 태양계에서의 행성은 안 보이고 항성만 보이죠. 별만 보이는데, 그 별이나 우리 태양이나 모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소를 몽땅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헬륨 가지고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아직은 수소와 수소를 가지고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수소를 다 쓰게 되면 이제 수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헬륨 가지고서, 헬륨과 헬륨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럼 헬륨도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태양은 죽어가겠죠. 핵융합 반응은 수소에서 헬륨, 또 헬륨이 이제 결합해서, 헬륨과 헬륨이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데요. 이걸 다 쓰게 되면은 태양은 이제 그 수명을 다 하는데, 다른 별들에 따라서 이제 그 수명을 다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적색 거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난 크기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지면서 단순하게 쭉 얼마큼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지금 태양 주변으로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 행성들 크기만큼, 그 궤도 거리만큼 쭉쭉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성이나 금성, 이런 별들,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 화성 이런 것도 다 적색 거성이 된 태양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태양계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모두 빨아들여서 태양계가 소멸하기 전에 인류가 멸종할 것이고, 태양이 지구를 이제 먹어버리면, 흡수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태양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는 이 핵융합 반응을 가지고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지금도 핵융합 발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핵융합 발전을 해서 그게 상용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들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고장이 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핵 분열을 이용한 이제 핵 발전은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융합 발전을 통한 이제 전력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핵 분열 반응과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식 E는 mc제곱이라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역학과 에너지라는 1단원에 대한 것은 이제 대단원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단원이죠. 물질과 전자기장해서
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전자, 그리고 물질과 전기에서 전기적인 특징, 그리고 물질과 자기에서 자기장 있죠? 자석과 같은 자기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물리학 1 진도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어떻게 쭉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진도가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시험을 언제쯤 보는지, 뭐 정확한 시험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뭐 10월 첫째 주냐 둘째 주냐, 뭐 아니면 기말고사는 12월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셋째 주냐,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면은요, 여기 영상 밑에 댓글창 있죠? 댓글에다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이제 2학기 선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전체 모두가 볼 수 있게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제가 또 따로 사이트에다가 또 이거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선행 과정에 대한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링크를 이제 댓글창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그 사이트에 오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2학기 선행 학습 과정을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항상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거 있죠?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다면, 또 다른 분들에게 권할만 하다 하면은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이거 공부하느라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